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오늘은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명나라 창업자 홍무제 주원장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328년 원나라의 가혹한 통치 아래 호주 종리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주중팔 훗날 홍무제로 알려질 주원장이었다. 이곳은 흙먼지가 날리는 척박한 땅이었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는 가난한 농민 가정의 고된 삶으로 뒤섞였다. 음력 9월 18일 하늘은 희망을 약속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이 평범한 출생 속에는 한나라의 운명을 바꿀 씨앗이 심겨 있었다. 주중팔의 아버지 주호공과 어머니 진씨는 힘겹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한족 농민이었다. 그들의 손은 거친 흙을 일구느라 굳은 살이 박혔고 수확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시작은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여정의 첫 페이지였다. 주중팔의 어린 시절은 웃음과 여유가 없는 시간이었다. 원나라의 몽골 지배는 한족에게 무거운 멍해였다. 세금은 숨을 조였고 땅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신음했다. 주호공은 묵묵히 일하며 끈기를 보여줬고 진씨는 온화한 강인함으로 아들에게 가난한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1344년 주중팔이 17살이 되던 해 전염병과 기근이 마을을 휩쓸며 부모와 대부분의 형제들을 앗아갔다. 고아가 된 그는 세상에서 홀로 남겨졌다. 이 상실은 그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배고픔과 슬픔의 기억은 단단한 의지로 단련된 사람으로 그를 만들었다. 갈 곳을 잃은 주중팔은 환각사의 몸을 의탁했다. 그곳에서 그는 수도승의 옷을 입었지만 이는 신앙의 부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탁발승으로서의 삶은 농사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그는 목재 그릇을 들고 마을을 떠돌며 구걸했다. 길은 험했고 농부와 노동자들의 지친 얼굴은 원나라의 억압 아래 고통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여정은 주중팔에게 시련의 시간이었다. 백성들의 배고픔, 두려움, 그리고 외국 지배자에 대한 억눌린 분노를 목격하며 그의 가슴에는 반항의 불씨가 피어났다. 환각사의 승려들은 친절했지만 세상의 현실을 가릴 수 없었다. 짧은 수도원 생활은 그에게 고난의 민중을 이해하는 눈과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학문에만 몰두하는 선비들에 대한 경멸을 남겼다. 주원장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를 아는 이들은 그를 복합적인 인물로 묘사했다. 성인의 지혜, 영웅의 기계, 그리고 약간의 도적 기질이 뒤섞인 사람이었다. 그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고 말에는 천한 출신을 잊게 하는 무게가 있었다. 그는 강인한 의지와 실용적인 판단력을 지녔지만 배신과 상실의 경험은 그를 의심 많고 권력에 집착하게 만들었다. 그는 유교의 도덕과 질서를 신봉했고 정의로운 통치가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 성격 강인함, 연민, 의심은 그의 반란과 황제로서의 길을 정의했다. 14세기 중반 원나라는 무너져가는 거대한 제국이었다. 몽골 지배자들은 한때 무적이었지만 내정 실패, 경제적 혼란, 자연재해로 약화되었다. 황하의 홍수, 기근, 전염병이 나라를 뒤덮었고 한족의 불만은 끌어올랐다. 백년교는 구세주가 외세를 몰아낼 것이라 설파하며 홍건적 반란을 일으켰다.
붉은 두건을 쓴 이들은 원나라에 맞서 봉기했고 그 불길은 전국으로 퍼졌다. 지방 세력과 반란군이 속속 등장하며 중앙 권력은 흔들렸다. 홍건적 내부에서도 곽자흥 같은 지도자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했다.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중팔의 운명은 바뀌었다. 1352년 25살의 그는 수도승의 옷을 벗고 곽자흥의 홍건적에 합류했다. 곽자흥은 비전이 있는 지도자였지만 자원이 부족했다. 그는 주중팔에게서 특별한 기질 지도자의 불꽃 혹은 더 큰 꿈을 꾸는 야망을 보았다. 홍건적은 원나라를 향한 증오로 뭉쳤지만 내부는 야심과 경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중팔은 예리한 지성과 두려움 없는 정신으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이곳에서 그는 곽자흥의 양녀 마시를 만났다. 온화하면서도 지혜로운 그녀와의 결혼은 그를 곽자흥의 핵심 세력에 묶었고 훗날 명나라 황후가 될 동반자를 얻었다. 마씨는 그의 불같은 야망을 지혜로 다듬으며 그의 운명을 함께 그려나갔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다. 가난 속에서 태어나 상실로 단련된 주중팔은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며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홍건적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의 강철 같은 의지와 그림자처럼 드리운 의심이 그를 이끌었다. 원나라는 무너져가고 반란의 불길은 타올랐다. 종리현의 한 소녀는 이제 왕자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의 여정은 투쟁과 승리, 충성과 배신의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며 그는 구원자이자 폭군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길 것이다. 호주의 먼지투성이 들판에서 권력의 전당까지 그의 발자취는 명나라의 탄생을 알리는 메아리가 될 것이었다. 지금까지 간략한 그의 인생을 그려보았다. 이제부터 그가 그리는 역사적 여행길에 같이 들어가 보자. 1352년 25살의 주중팔은 환각사의 수도승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을 택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국어라는 탁발승의 길이 아니었다. 원나라의 억압에 저항하는 홍건적의 깃발 아래로 향했다. 홍건적은 붉은 두건을 쓰고 백년교의 신념을 품은 반란군이었다. 그들은 원나라의 몽골 지배를 끝장내려 했고 주중팔은 그들의 대의에 끌렸다. 그는 고향 호주 근처에서 곽자흥의 군대에 합류했다. 자흥은 홍건적의 지역 지도자로 불같은 열정과 거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주중팔은 그의 부하로 들어가며 처음으로 전장의 먼지와 피 냄새를 맡았다.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뛰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자흥은 주중팔을 처음 보았을 때 그에게서 평범한 농민이 아닌 무언가를 감지했다. 주중팔은 말수가 적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그는 전투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를 보였고 병사들을 지휘할 때는 천부적인 재능을 드러냈다. 자흥의 군대는 자원이 부족하고 훈련도 미흡했지만 주중팔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어냈다. 그는 병사들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제안했다. 그의 군사적 직감은 곧 곽자흥의 신뢰를 얻었다.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하며 주중팔은 단순한 부하에서 점차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그의 이름은 홍건적 사이에서 서서히 퍼져나갔다. 그러나 홍건적은 단결된 군대라기보다 야심찬 지도자들의 느슨한 연합이었다. 자흥의 진영 내부에서도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주중팔은 이런 분열을 보며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충성심과 단합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병사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그들의 신뢰를 쌓았다. 밥을 나눠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민중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다. 이 시기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의 꿈은 점점 더 커졌다. 원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자흥은 추중팔의 가능성을 높이 사며 그를 더 깊이 자신의 세력에 묶고자 했다. 이에 그는 자신의 양녀 마씨를 추중팔과 맺어 주었다. 마씨는 조용하지만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학식이 깊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읽는 눈과 현명한 판단력을 가졌다. 추중팔은 마씨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침착한 태도와 따뜻한 미소에 끌렸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연합이 아니었다. 이는 추중팔이 곽자흥의 신뢰를 얻고 홍건적 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마씨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그의 동반자였다. 그녀는 전투로 지친 추중팔에게 조언을 건네고 그의 성급한 결정을 부드럽게 다듬었다. 결혼 후 추중팔은 곽자흥의 진영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하며 병사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다. 적의 보급로를 끊고 빠른 기습으로 혼란을 일으켰다. 원나라의 지방 관리들은 홍건적을 얕잡아 보았지만 주중팔의 지휘 아래 그들은 점점 더 큰 위협이 되었다. 그는 전투뿐 아니라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법도 알았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백성의 고통을 끝낼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우리 손으로 만든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병사들은 그를 믿었다. 그러나 곽자흥과의 관계는 항상 순탄하지 않았다. 자흥은 용맹했지만 때로는 독단적이었고 그의 지휘 아래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주중팔은 곽자흥을 존경했지만 그의 한계를 보았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홍건적의 일원으로 싸우는 것을 넘어 스스로 세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마씨는 그의 이런 야망을 이해하고 지지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이 혼란을 끝낼 사람이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녀의 말은 추중팔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지혜를 곁에 두고 자신의 길을 준비했다. 추중팔의 홍건적 초기 활동은 그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시기였다. 그는 더 이상 떠돌이 수도승이 아니었다. 그는 전사이자 지도자였다. 곽자흥의 신뢰와 마씨의 동반자 관계는 그의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이미 더 먼 곳을 보고 있었다. 원나라의 몰락은 멀지 않았고 그는 그 틈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그의 칼은 날카로웠고 그의 마음은 뜨거웠다. 이 젊은 반란군은 이제 막 자신의 전설을 쓰기 시작했다. 1350년대 중반 홍건적의 깃발 아래서 빛을 발하던 추중팔의 삶은 또 한 번 거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그의 스승이자 멘토였던 곽자흥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자흥의 죽음은 홍건적 진영에 큰 충격을 안겼다. 붉은 두건을 쓴 반란군은 원나라에 맞서 싸웠지만 내부는 이미 균열로 가득했다. 지도자 없는 진영은 권력을 놓고 다투는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주중팔, 이제 주원장으로 불리기 시작한 그는 이 혼란을 기회로 삼았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하가 아니었다. 그의 가슴에는 더 큰 야망이 불타올랐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조직하고 강남의 드넓은 땅을 무대로 독자적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곽자흥의 죽음은 주원장에게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안겼다. 홍건적 내부의 분열은 그를 시험했다.
일부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했고 다른 이들은 원나라와의 전투에만 몰두했다. 주원장은 이 틈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했다. 그는 곽자흥의 병사들 중 충성심이 강한 자들을 끌어모았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힘이 있었다. 우리는 백성을 위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하지만 먼저 힘을 가져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병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리더였다. 그의 군대는 작았지만 단단한 결속력으로 뭉쳐졌다. 주원장의 군사적 재능은 강남의 들판에서 빛을 발했다. 그는 강남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꿰뚫었다. 강과 운하가 얽힌 이 비옥한 땅은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는 원나라의 지방 군대가 약한 틈을 노렸다. 빠르고 정확한 기습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보급로를 끊어 그들의 힘을 빼앗았다. 그의 전술은 단순했지만 치밀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적을 이기려면 그들의 약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약점을 찌를 것이다. 그의 지휘 아래 소규모 전투에서 승리가 쌓여갔다. 강남의 마을들은 그의 이름으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주원장, 백성의 희망이자 원나라의 악몽. 이 시기 주원장은 두 명의 뛰어난 동료를 곁에 두었다. 서달은 침착하고 충직한 장군이었다. 그는 주원장의 명령을 철저히 따랐지만 필요할 때는 과감한 제안을 내놓았다. 서달은 전장에서 주원장의 오른팔이었다. 그의 냉철한 판단은 주원장의 불같은 성정을 보완했다. 또 다른 동료, 상우추는 맹렬한 전사였다. 그는 전투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함으로 유명했다. 상우추는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 돌격대의 선봉에 섰다. 그의 칼은 원나라 병사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주원장은 이 두 사람을 신뢰했다. 그들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그의 꿈을 함께 꾸는 동지였다. 주원장은 병사들뿐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점령한 마을에서 가혹한 약탈을 금지했다. 대신 그는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누고 원나라의 세금으로 고통받던 이들을 위로했다. 우리는 원나라의 폭정을 끝내러 왔다.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의 행동을 보며 점차 믿음을 가졌다. 마을의 농부들은 그에게 쌀과 병사를 제공했고 그의 세력은 날로 커졌다. 마씨, 그의 아내는 이 과정에서 조용히 힘을 발휘했다. 그녀는 주원장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지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의 성급한 결정을 부드럽게 조율했다. 강남에서의 성공은 주원장의 명성을 드높였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홍건적의 느슨한 연합으로는 원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독립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기반을 다졌다. 그는 군대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확보하며 지휘 체계를 정비했다. 그의 군대는 이제 단순한 반란군이 아니었다. 그들은 명나라의 초석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원장은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지도를 펼치고 강남을 넘어 전국을 아우르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눈은 이제 남경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그의 꿈의 첫 번째 무대가 될 터였다. 주원장의 독자적 세력 구축은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기였다. 곽자흥의 그늘을 벗어나 그는 자신의 힘으로 길을 열었다. 서달과 상우춘의 충성, 마씨의 지혜,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는 그의 발판이었다. 강남의 들판에서 그는 단순한 반란군이 아닌 새로운 세상의 설계자로 거듭났다. 그의 칼은 날카로웠고 그의 마음은 단단했다.
원나라의 그림자는 점점 옅어졌고 주원장의 이름은 강남을 넘어 퍼져나갔다. 그는 이제 왕자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1356년 강남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남경의 성벽이 주원장의 군대 앞에 우뚝 서 있었다. 이제 30을 간 넘긴 주원장은 더 이상 홍건적의 일원으로 싸우는 반란군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깃발을 들고 강남에서 세운 군대를 이끌며 원나라의 요충지를 노렸다. 남경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양쯔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였다. 주원장은 이 도시를 손에 넣는다면 자신의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곳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임을 알았다. 그의 눈은 남경의 높은 성벽을 넘어 더 큰 미래를 보고 있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 성을 차지하면 우리는 백성의 세상을 시작할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남경 점령은 쉬운 싸움이 아니었다. 원나라는 이곳에 강력한 수비대를 두었고 성벽은 난공불락처럼 보였다. 하지만 주원장은 이미 수많은 전투에서 자신의 전략을 증명해왔다. 그는 서달과 상우춘을 불러 작전을 세웠다. 서달은 침착하게 성의 방어선을 분석했고 상우춘은 대담한 돌격을 제안했다. 주원장은 두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내부의 혼란을 유도했다. 밤낮으로 이어진 공성전 끝에 마침내 남경의 성문이 열렸다. 붉은 두건을 쓴 그의 군대는 환호하며 도시로 밀려들었다. 1356년 주원장은 남경을 손에 넣었다. 이 승리는 그의 이름이 강남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게 했다. 남경을 점령한 주원장은 이곳을 단순한 거점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는 남경을 수도로 정하고 황제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아니었다. 그는 통치자였다. 그의 비전은 유교의 질서와 도덕의 뿌리를 두었다. 그는 백성들이 고통받는 세상을 끝내고 정의와 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행정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관료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 그의 곁에는 이선장이 있었다. 이선장은 유능한 행정가로 주원장의 신뢰를 받았다. 그는 세금 체계를 정리하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제안했다. 그의 꼼꼼한 성격은 주원장의 큰 그림을 현실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주원장은 유교의 가르침을 통치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는 학자들을 불러 유교 경전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과 예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요광효라는 젊은 유학자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요광효는 불교와 유교를 아우르는 깊은 학식을 지녔지만 세속의 명예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주원장에게 말했다. 나라를 세우려면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법은 엄격해야 하지만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주원장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요광효의 지혜는 주원장이 통치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요광효에게 학자들을 모아 새로운 관료 체계를 준비하라고 명했다. 이로써 주원장은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거듭났다. 남경의 거리는 새로운 생기로 가득 찼다. 주원장은 백성들에게 공정한 통치를 약속했다. 그는 원나라의 가혹한 세금을 폐지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었다.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었고 상인들은 그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장사를 시작했다. 그는 병사들에게도 엄격한 규율을 요구했다.
약탈과 폭력을 금지하고 백성들을 해치는 자는 가차없이 처벌했다. 그의 아내 마씨는 이 과정에서 조용히 힘을 발휘했다. 그녀는 백성들과의 소통을 도왔고 주원장의 정책이 민심을 얻도록 다리 역할을 했다. 그녀는 말했다.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강한 군대도 무너집니다. 주원장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남경은 이제 주원장의 꿈의 첫 번째 성취였다. 그는 이곳에서 명나라의 초석을 다졌다. 관료 체계는 날로 정교해졌고 그의 군대는 더욱 강력해졌다. 그는 남경의 성벽 위에 서서 양쯔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이 땅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그의 곁에는 서달과 상우춘이 그리고 이선장과 요광효가 있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재능으로 주원장을 도왔다. 남경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그의 비전이 현실로 태어나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황제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칼은 이제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었고 그의 마음은 백성의 미래를 품고 있었다. 1368년 주원장의 발걸음은 마침내 원나라의 심장부 대도 현재 베이징을 향했다. 이제 마흔에 접어든 그는 더 이상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아니었다. 그는 강남을 평정한 지도자였고 남경에서 새로운 세상의 기틀을 다진 통치자였다. 그의 군대는 수년간의 전투로 단련된 강철 같았고 그의 이름은 백성들 사이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대도는 원나라의 마지막 보루였다. 몽골의 황제 토곤 테무르가 버티고 있는 이곳을 무너뜨린다면 한족의 세상이 다시 열릴 터였다. 주원장은 병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싸움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대도를 차지하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병사들의 눈에는 결의가 불타올랐다. 대도 공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원나라는 비록 약해졌지만 대도의 성벽은 견고했고 몽골 기병의 위력은 여전히 두려웠다. 주원장은 서달과 이문충을 불러 전략을 세웠다. 서달은 침착하게 군대를 정비하며 장기전을 준비했고 이문충은 대담한 돌격으로 적의 사기를 꺾는 계획을 제안했다. 이문충은 주원장의 조카로 젊지만 전장에서 놀라운 용맹을 보여주었다. 주원장은 두 사람의 조언을 듣고 대도를 포위하며 적의 보급을 차단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의 군대는 대도의 성문을 굳게 잠갔다. 몽골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주원장의 치밀한 전략 앞에서 점차 무너졌다. 마침내 1368년 대도의 성문이 열렸다. 토곤 테무르는 몽골 초원으로 도망쳤고 주원장은 승리의 깃발을 대도에 꽂았다. 그러나 주원장은 대도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남경을 수도로 삼아 그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로 했다. 1368년 남경의 궁전에서 그는 명나라의 건국을 선포했다. 연호는 홍무로 정했다. 홍무는 큰 힘으로 세상을 밝힌다는 뜻이었다. 그는 황제의 옥좌에 앉아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나는 너희와 같은 농민의 아들이다. 이제 한족의 세상을 되찾았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의 말은 남경의 거리를 울렸고 백성들은 환호했다. 주원장은 한족 중심의 통치를 선언하며 몽골의 풍습을 금지했다. 그는 유교의 예법과 법치를 나라의 뼈대로 삼았다. 그의 비전은 단순했다. 질서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원나라의 혼란을 끝내는 것. 주원장의 곁에는 마황우가 있었다. 마씨는 이제 황후로서 그의 가장 큰 조력자였다. 그녀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주원장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그녀는 백성들의 고난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고 주원장은 그녀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마황우는 궁궐 안에서 백성들의 삶을 살피며 주원장의 정책이 민심을 잃지 않도록 도왔다. 그녀는 말했다. 황제의 힘이 백성에게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주원장은 그녀의 지혜에 의지하며 통치를 시작했다. 서달과 이문충도 그의 곁을 지켰다. 서달은 군대를 재정비하며 국경을 지켰고 이문충은 새로운 정복 전쟁을 준비했다. 그들은 주원장의 충직한 동지였다. 주원장은 유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는 법을 세우고 관리들을 임명하며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려 했다. 그는 몽골의 잔재를 지우고 한족의 문화를 되살리려 했다. 그는 궁궐에서 학자들과 논쟁하며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통치의 원칙을 세웠다. 그는 말했다. 법이 없으면 나라는 무너진다. 이해가 없으면 백성은 길을 잃는다. 그의 정책은 엄격했지만 백성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약속했다. 그는 세금을 줄이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남경의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었고 백성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 명나라의 건국은 주원장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대도에서 원나라를 몰아내고 남경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 그의 곁에는 마황우, 서달, 이문충이 있었다. 그들은 그의 비전을 함께 실현했다. 남경의 궁궐에서 그는 황제의 옥좌에 앉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백성들과 함께였다. 그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황제가 되었지만 고난의 기억을 잊지 않았다. 홍무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의 칼은 나라를 세웠고 그의 마음은 백성의 미래를 품었다. 명나라는 그의 손에서 태어났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새겨졌다. 1368년 명나라를 선포한 주원장은 남경의 궁궐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제 황제 홍무제로 즉위한 그는 더 이상 반란군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의 어깨에는 한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원나라의 잔재를 몰아내고 한족의 세상을 되찾은 그는 이제 그 세상을 굳건히 다스릴 체제를 세워야 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마음은 단단했다. 그는 궁궐의 촛불 아래서 밤늦도록 고뇌했다. 나라를 세운 것은 시작일 뿐이다. 백성이 안정되고 나라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모든 권력이 내 손에 있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비전은 명확했다. 명나라를 영속시키기 위해 그는 중앙 집권적 통치를 구축하기로 결심했다. 주원장은 권력의 분산이 혼란을 낳는다고 믿었다. 원나라의 몰락은 지방 세력과 권신들의 다툼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이에 그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재상제를 폐지하는 것이었다. 재상은 전통적으로 황제의 권력을 보완하며 나라를 다스렸지만 주원장은 이를 위험으로 여겼다. 그는 재상의 권한을 없애고 모든 결정을 황제인 자신이 직접 통제했다. 그는 대신들에게 말했다. 짐이 곧 나라다. 짐의 뜻이 곧 법이다. 이로써 그는 전제군주제를 강화하며 명나라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에 쥐었다. 이 결정은 관리들 사이에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주원장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재상제 폐지와 함께 주원장은 향촌 사회까지 황제의 손길이 미치도록 했다. 그는 이갑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마을 단위로 백성들을 조직하고 그들을 통해 세금과 부역을 관리하는 체계였다. 각 마을은 10가구를 하나의 갑으로 묶고 100가구를 하나의 리로 정했다.
이갑제는 단순한 행정체계가 아니었다. 황제의 눈과 귀가 마을 구석구석까지 미치도록 했다. 주원장은 이갑제를 통해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폈다. 그는 관리들에게 명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갑제는 황제의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백성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안정시켰다. 법률 체계도 새롭게 정비되었다. 주원장은 대명률과 대명령을 제정해 나라의 법을 명확히 했다. 대명률은 형법을, 대명령은 행정 규정을 다루었다. 그는 유교의 도덕과 법치를 바탕으로 공정한 법을 세우고자 했다. 그는 말했다. 법이 공정해야 백성이 따르고 나라가 바로 선다. 대명률은 엄격했지만 백성들에게 예측 가능한 질서를 주었다. 그는 세금과 부역을 합리화해 원나라의 가혹한 착취를 없애려 했다. 농민들은 더 이상 무거운 세금에 짓눌리지 않았다. 주원장은 관리들에게 부패를 경계하라 경고하며 법을 어기는 자를 엄히 처벌했다. 그의 법은 백성들에게 안정을, 관리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었다. 이 과정에서 호유용이 주원장의 곁에 있었다. 호유용은 초기 재상으로 행정체계를 정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이갑제의 시행을 감독하고 대명률의 초안을 다듬었다. 그의 날카로운 지성과 빠른 판단은 주원장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호유용의 야망은 주원장의 의심을 샀다. 주원장은 누구도 자신의 권력을 넘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호유용은 아직은 주원장의 신하였지만 그의 미래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주원장은 그를 가까이 두었지만 늘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마황우는 이 시기에도 주원장의 곁에서 균형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법이 엄격하되 백성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조언했다. 그녀는 말했다. 법은 백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원장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데 힘썼다. 그는 남경의 거리를 걸으며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시장에서 상인들은 그의 정책 덕에 활기를 되찾았고 농민들은 안정된 삶을 누렸다. 주원장은 그들의 미소에서 자신의 통치가 옳음을 확인했다.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의 구축은 주원장의 꿈을 현실로 굳혔다. 그는 재상제를 폐지하고 이갑제로 백성들을 통제하며 대명률과 대명령으로 법치를 세웠다. 그의 곁에는 호유용이 있었지만 그의 의심은 이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남경의 궁궐에서 그는 황제로서의 위엄을 갖췄지만 여전히 농민의 아들로 백성의 마음을 헤아렸다. 명나라는 이제 그의 손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 그의 통치는 엄격했지만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홍무제의 시대는 이제 본격적으로 꽃피기 시작했다. 1370년대 명나라의 수도 남경은 홍무제 주원장의 철저한 통치 아래 안정과 질서를 되찾았다. 황제의 옥좌에 앉은 그는 이제 나라를 다스릴 유능한 인재가 필요함을 절감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세운 명나라는 이제 법과 예로 다스려야 했다. 그는 유교의 가르침을 믿었다. 학문과 덕을 갖춘 관리들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하여 그는 과거제를 부활시켰다. 이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백성의 아들들이라도 재능과 노력으로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길이었다. 주원장은 궁궐에서 관리들에게 선언했다. 나라의 뼈대는 유능한 인재로 세워진다. 과거를 통해 그들을 찾아내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남경의 학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과거제는 주원장의 미래를 실현하는 핵심이었다.
그는 전국에서 학문을 닦은 유생들을 불러 모았다. 시험은 엄격했다. 유교 경전과 역사, 그리고 실무 능력을 시험하는 문항들은 날카로웠다. 합격자는 황제의 신하가 되어 나라를 다스릴 기회를 얻었다. 주원장은 시험을 통해 지역과 신분을 초월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했다. 그는 말했다. 가난한 자라도 학문이 뛰어나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다. 그의 말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농민의 아들, 상인의 자식, 심지어 전쟁으로 피폐해진 마을의 유생들까지 남경으로 몰려들었다. 시험장은 학문의 열기로 뜨거웠고 남경의 거리는 새로운 꿈을 꾸는 이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이 이상적인 꿈은 1397년에 큰 시련을 맞았다. 그의 과거 시험 결과는 남부 출신 유생들만 합격했다. 북부 유생들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소식은 북부 지역에 충격을 안겼다. 그들은 남경의 시험관들이 편파적으로 채점했다며 분노했다. 남부 출신만 뽑다니 이는 공정이 아니다. 북부 유생들의 외침은 남경의 궁궐까지 울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불만은 반발로 커졌다. 주원장은 이 소식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삼았기에 이 사건은 그의 통치 이념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진실을 밝히라. 짐의 이름으로 공정을 세우겠다.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조사의 책임은 고시관 류삼오에게 떨어졌다. 류삼오는 유학자로서 명성이 높았지만 그의 엄격한 성품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는 시험을 공정하게 치렀다고 주장했지만 북부 유생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조사는 예상보다 복잡했다. 일부는 류삼오가 남부 출신 학자들과 가까웠다고 비판했고, 다른 이들은 시험 문제 자체가 남부 유생들에게 유리했다고 주장했다. 주원장은 이 논란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는 백성들의 신뢰가 통치의 근간임을 알았다. 결국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류삼오와 주요 채점관들을 처형하고 재시험을 실시하라 명했다. 이 결정은 관리들 사이에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주원장은 단호했다. 공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재시험은 더욱 엄격한 감시 아래 치러졌다. 주원장은 이번에는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 할당제를 도입했다. 남부와 북부, 동부와 서부의 유능한 인재들이 고르게 선발되도록 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이는 명나라의 통합을 위한 주원장의 노력이었다. 그는 지역 간 갈등이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음을 알았다. 새로운 시험은 북부 유생들에게도 기회를 주었고 그들의 불만은 점차 잦아들었다. 합격자들은 주원장의 기대에 부응하며 행정과 법을 집행하는 데 힘썼다. 그들은 남경의 관청에서 지방의 마을에서 명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 마황우는 이 과정에서 주원장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북부 유생들의 분노를 이해하며 주원장에게 부드럽게 조언했다. 황제의 법은 엄격해야 하지만 백성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말은 주원장의 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지혜를 통해 공정과 자비의 균형을 배웠다. 과거제의 부활과 지역 할당제의 도입은 명나라의 통치를 더욱 굳건히 했다. 주원장은 시험장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이곳에서 나라의 미래가 만들어진다. 그의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통해 그는 명나라의 뿌리를 깊게 내렸다. 류삼오의 처형은 아픈 기억이었지만 공정함을 위한 그의 결단은 백성들의 신뢰를 되찾았다.
과거제의 부활은 주원장의 통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는 인재를 통해 나라를 다스렸고 공정함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얻었다. 남경의 시험장은 이제 명나라의 희망이 되었고 그의 통치는 더욱 단단해졌다. 주원장은 농민의 아들로 시작해 황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백성의 목소리를 잊지 않았다. 그의 과거제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문이었다. 1370년대 명나라의 수도 남경은 홍무제 주원장의 철저한 통치 아래 질서를 잡아갔다. 황제의 옥좌에 앉은 그는 권력의 모든 실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러나 궁궐 안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환관들, 황제를 섬기며 궁궐의 내밀한 일을 도맡은 이들은 때로 권력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주원장은 이를 경계했다. 그는 원나라의 몰락을 떠올렸다. 환관들이 권력을 쥐고 나라를 어지럽힌 역사를 그는 잊지 않았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는 관리들에게 선언했다. 환관은 황제를 섬기는 자일 뿐이다. 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두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궁궐은 그의 결의로 긴장감에 휩싸였다. 주원장은 환관의 정치 개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세웠다. 그는 환관들의 역할을 엄격히 제한했다. 그들은 궁궐의 잡무와 황제의 일상적인 필요를 돌보는 데 국한되었다. 정치적 결정이나 조정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는 환관들에게 직접 경고했다. 너희의 임무는 짐을 섬기는 것이다. 그 이상을 넘보는 자는 목숨으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환관들이 관리들과 결탁하거나 정보를 몰래 주고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궁궐의 모든 소문은 그의 귀에 들어왔다. 그는 누구도 자신의 권위를 흔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시기 궁궐에는 젊은 환관 정화가 있었다. 정화는 원래 몽골계 무슬림 가문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 궁궐로 들어왔다. 그는 조용하고 예리한 눈을 가진 청년이었다. 주원장은 그를 눈여겨보았다. 정화는 말수가 적었지만 일처리가 꼼꼼하고 충성심이 깊었다. 그는 환관으로서 황제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고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다. 주원장은 그런 정화를 신뢰했지만 그의 경계심은 결코 느슨해지지 않았다. 그는 정화에게 말했다. 너는 충실히 섬기라. 그러나 그 이상을 꿈꾸지 마라. 정화는 고개를 숙이며 황제의 뜻을 따랐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바다와 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다. 주원장의 환관 억제 정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였다. 궁궐은 그의 철저한 통제 아래 조용해졌다. 환관들은 황제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관리들 역시 환관들과의 접촉을 꺼렸다. 주원장은 이를 보며 만족했다. 그는 마황우와 이 정책을 논의했다. 마황우는 그의 결정을 지지했지만 부드럽게 조언했다. 환관도 사람입니다. 그들을 너무 몰아세우면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원장은 그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엄격함과 관용의 균형을 고민했다. 그러나 그의 본성은 의심과 통제에 더 기울어 있었다. 그는 궁궐의 모든 움직임을 살폈고 환관들이 권력의 틈새로 파고들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았다. 이 정책은 명나라 초기에 안정을 가져왔다. 환관들은 황제의 명령에 복종했고 조정은 그의 뜻대로 움직였다. 그러나 주원장은 미래를 내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통치가 영원히 이어질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후계자들에게도 이 원칙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환관은 칼과 같으니 잘 쓰면 유용하나 잘못 쓰면 재앙이 된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역사는 그의 뜻대로 흐르지 않을 때가 많았다. 훗날 영락제 시기 정화와 같은 환관들이 다시 권력의 전면에 나서며 그의 정책은 흔들리게 될 터였다. 그러나 지금 1370년대의 남경에서 주원장은 자신의 뜻을 굳건히 세웠다. 주원장은 궁궐의 높은 창가에 서서 남경의 밤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등불은 그의 통치 아래 평온하게 빛났다. 그는 정화를 비롯한 환관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충실한 종복이었지만 그는 그들의 마음까지 꿰뚫을 수 없었다. 마황우는 그의 곁에서 말했다. 황제의 힘은 백성에게서 나옵니다. 환관이 아니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통치는 단단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경계로 가득했다. 환관 억제 정책은 명나라의 초석을 다지는데 한몫했다. 주원장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쥐었다. 그의 눈은 궁궐을 넘어 명나라의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1371년 명나라의 수도 남경은 홍무제 주원장의 철저한 통치 아래 번영의 기운을 띠었다. 그는 내정을 다잡았고 이제 시선을 바다 너머로 돌렸다. 양쯔강의 물결이 반짝이는 남경의 항구는 무역과 교류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바다는 기회만큼이나 위협을 품고 있었다. 외구, 일본의 해적들이 동해안을 휩쓸며 마을을 약탈하고 상선을 위협했다. 주원장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그는 궁궐에서 관리들을 불러 모았다. 바다는 우리의 문이지만 문을 지키지 않으면 적이 들어온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해금 정책을 선포했다. 이는 사적인 해상교역을 금지하고 국가가 무역을 통제하는 강력한 조치였다. 해금 정책은 단순한 금지령이 아니었다. 주원장은 외구의 침략을 막고 명나라의 경제를 보호하려 했다. 그는 사적인 무역이 혼란을 낳고 외구에게 약탈의 빌미를 준다고 보았다. 그는 관리들에게 명했다. 모든 배는 국가의 허가 없이 바다로 나갈 수 없다. 무역은 짐의 이름 아래 이루어질 것이다. 이 정책으로 항구는 엄격한 감시 아래 놓였다. 상인들은 불만을 터뜨렸지만 주원장은 백성의 안전이 우선이라 믿었다. 그는 해군을 강화하고 연안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외구의 습격은 점차 줄어들었고 바다는 명나라의 통제 아래 들어왔다. 이로써 그는 무역의 이익을 국가로 돌리고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했다. 그러나 주원장은 바다를 닫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명나라를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조공과 책봉 체제를 강화했다. 이 체제는 주변국들이 명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황제의 책봉을 받는 외교 방식이었다. 그는 사신들을 보내 주변국들과 관계를 맺었다. 그는 말했다. 강한 나라는 이웃과 화합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짐의 위험을 알아야 한다. 그의 외교는 힘과 관용의 균형이었다. 그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에게 후한 선물을 내렸고 그들의 충성을 얻었다. 일본, 류큐, 안남 등 여러 나라가 남경으로 사신을 보냈다. 그들은 명나라의 황제 앞에서 예를 표하며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였다. 해금 정책과 조공과 책봉 체제는 주원장의 통치를 더욱 빛나게 했다. 그는 바다를 지키고 이웃 나라들을 끌어들였다. 외구의 위협은 줄어들었고 명나라의 위상은 높아졌다. 그는 남경의 항구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 바다는 우리의 문이다. 우리는 이 문을 열고 세계를 향할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다.
그는 명나라를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명나라는 이제 바다와 육지에서 모두 빛났다. 주원장의 통치는 단단했고 그의 꿈은 더 멀리 뻗어나갔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궁궐의 화려한 전각이 아니라 드넓은 농촌의 논밭에 있었다. 그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흙과 땀의 무게를 알았다. 원나라의 가혹한 통치 아래 백성들이 굶주리던 기억은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나라의 뿌리는 백성이다. 백성이 배고프면 황제의 옥좌도 흔들린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은 농촌 마을의 연기를 바라보았다. 명나라를 굳건히 하기 위해 그는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 농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로 결심했다. 주원장은 이갑제를 더 발전시켜 농촌 안정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미 도입된 이 체계는 마을을 10가구 단위로 묶어 갑을 만들고 100가구로 리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갑제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각 마을의 우두머리인 이장은 황제의 뜻을 전달하며 세금과 부역을 관리했다. 이들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마을의 목소리를 황제에게 전하고 황제의 정책을 마을에 뿌리내리게 했다. 주원장은 지역 관리들에게 명했다. 백성의 삶을 살피라. 그들의 땀이 나라를 지탱한다. 이갑제는 농촌에 자치를 주면서도 황제의 통제를 강화했다. 마을은 스스로를 다스리되 황제의 눈 아래 있었다. 농업 생산력 회복은 주원장의 가장 큰 목표였다. 그는 원나라의 무거운 세금이 농민들을 짓눌렀음을 알았다. 그는 세금을 경감하고 부역의 부담을 줄였다. 그는 관리들에게 말했다. 농민이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어야 나라가 먹는다. 그는 황폐한 농지를 복구하고 관계시설을 정비했다. 양쯔강의 물줄기를 따라 논밭은 다시 생기를 찾았다. 그는 씨앗과 농기구를 마을에 나눠주고 농민들에게 경작법을 가르쳤다. 농촌의 들판은 다시 푸르러졌고 창고는 곡식으로 채워졌다. 시장에 쌀이 넘쳐났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다. 지역 관리들은 이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들은 주원장의 명령을 마을마다 전달하며 농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한 지역 관리, 왕씨 성을 가진 이는 마을의 논밭을 돌며 농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는 주원장의 뜻을 전하며 말했다. 황제께서는 너희의 땀을 아신다. 함께 일하면 배고픔은 끝난다. 그의 말은 농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다른 관리, 장씨는 마을의 다툼을 중재하고 세금을 공정히 거뒀다. 그는 주원장의 엄명을 따랐다. 부패한 자는 용서 없다. 지역 관리들은 황제의 뜻을 충실히 따랐고 마을은 점차 안정되었다. 마황우는 이 과정에서 주원장의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농민 출신의 황제에게 백성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백성이 배부르면 나라가 강해집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녀는 주원장이 농촌을 방문할 때 동행하며 농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농민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주원장은 그녀의 조언을 따라 마을의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한 노인은 말했다. 황제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소. 주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농민의 아들로 가득했다. 주원장은 농촌을 돌며 백성들의 삶을 살폈다. 그는 논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땅이 우리의 힘이며 백성이 우리의 뿌리다. 그의 정책은 농촌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갑제는 마을을 단단히 묶었고 농업의 회복은 백성의 배고픔을 달랬다.
지역 관리들은 그의 뜻을 실현하며 명나라의 기틀을 다졌다. 남경의 궁궐에서 그는 농촌의 소식을 들으며 안도했다. 그의 통치는 엄격했지만 백성의 삶을 살피는데 소홀하지 않았다. 농촌 사회의 안정은 명나라의 뿌리를 깊게 내렸다. 주원장의 꿈은 이제 논밭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1380년대 명나라의 수도 남경은 홍무제 주원장의 철권 통치 아래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세운 황제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권력의 정점에 선 그는 그 권력을 위협할 어떤 그림자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의심은 깊었다. 그는 궁궐의 높은 전각에서 홀로 서서 남경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짐의 나라는 짐이 지킨다. 누구도 이를 넘보지 못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1380년 그의 의심은 폭풍이 되어 조정을 휩쓸었다. 호유용 사건이 시작되었다. 호유용은 주원장의 초기 재상으로 명나라의 행정체계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날카로운 치성과 빠른 실행력으로 황제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그의 야망은 주원장의 경계심을 자극했다. 1380년 소문이 돌았다. 호유용이 비밀리에 세력을 키우고 황제의 권위를 넘보려 한다는 것이었다. 주원장은 이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호유용을 불러 신문했다. 너는 짐을 배신했는가? 그의 질문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호유용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주원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그는 호유용과 그 일파를 모반죄로 몰아 처형했다. 수천 명이 연루되었다는 명목으로 관리와 공신들이 칼날 아래 쓰러졌다. 조정은 피로 물들었고 남경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호유용 사건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었다. 주원장은 이를 계기로 황제의 권력을 극대화했다. 그는 이미 재상제를 폐지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권한을 자신의 손에 더욱 단단히 쥐었다. 그는 조정의 관리들에게 경고했다. 짐을 섬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배신은 죽음으로 갚는다. 그의 말은 법보다 무서웠다. 그는 비밀 감찰 기구를 만들어 신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의 의심은 끝이 없었다. 심지어 오랜 동지였던 공신들도 그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충성심을 시험하며 누구든 의심스러운 자를 가차없이 제거했다. 서달 주원장의 충직한 장군은 이 시기에도 그의 곁에 있었다. 서달은 전장에서 황제를 위해 싸운 용맹한 동지였다. 그러나 주원장의 의심은 그마저도 비켜가지 않았다. 서달은 호유용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주원장은 그를 멀리하며 경계했다. 그는 서달에게 말했다. 너는 짐의 칼이다. 그러나 칼은 주인을 향하지 않아야 한다. 서달은 고개를 숙이며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황제의 뜻을 따랐지만 조정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주원장의 숙청은 공신들 사이에 두려움을 심었다. 그들은 황제를 섬겼지만 그의 의심이 언제 자신에게 향할지 몰랐다. 마황우는 이 피바람 속에서 주원장을 부드럽게 다독였다. 그녀는 그의 숙청이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지만 지나친 의심이 조정을 위태롭게 할까 걱정했다. 그녀는 말했다. 황제의 힘은 신하들의 충성에서 나옵니다. 그들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주원장은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배신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더 많은 피를 흘렸다. 그는 밤마다 궁궐을 거닐며 생각했다. 짐이 강해야 나라가 강하다.
짐이 무너지면 명나라가 무너진다. 그의 마음은 단단했지만 외로웠다. 호유용 사건과 이어진 숙청은 명나라 조정을 완전히 바꿨다. 주원장은 신하들을 철저히 통제하며 황제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관리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강요했다. 부패한 자, 명령을 어긴 자는 즉시 처벌했다. 조정은 그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 백성들은 그의 강력한 통치를 보며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나 관리들은 두려움 속에서 일했다. 주원장은 남경의 성벽 위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 나라는 짐의 것이다. 누구도 이를 빼앗지 못한다. 그의 통치는 단단했지만 그의 의심은 조정을 얼어붙게 했다. 명나라는 그의 손에서 강해졌지만 그 대가는 무거웠다. 1396년 명나라의 수도 남경은 홍무제 주원장의 통치 아래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 있었다. 그의 제국은 강력했고 그의 이름은 바다를 넘어 퍼졌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이제 동쪽의 이웃 조선으로 향했다. 조선은 새로 세워진 왕조로 태조 이성계의 손에서 막 태동하고 있었다. 주원장은 이성계를 주목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이름을 떨친 장군이자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나라를 세운 인물이었다. 주원장은 그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여 명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는 궁궐에서 사신들을 불러 말했다. 조선은 우리의 이웃이다. 그들과의 우정은 바다처럼 깊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명나라의 위험이 담겨 있었다. 이 시기 주원장은 조선과의 관계를 혈연으로 묶는 방안을 떠올렸다. 그는 이성계의 아들 이방석을 세자빈으로 명나라의 황녀를 맺어주자는 혼사를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었다. 두 나라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조선을 명나라의 책봉 체제 안에 더 깊이 끌어들이는 외교적 전략이었다. 그는 사신을 한양으로 보냈다. 사신들은 비단과 도자기를 싣고 황제의 친서를 들고 조선의 궁궐로 향했다. 친서에는 주원장의 뜻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자식들을 맺어 두 나라가 하나가 되자. 이 제안은 조선 조정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성계는 이를 신중히 검토했다. 그는 명나라의 힘을 인정했지만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했다. 이방석은 이성계의 막내 아들로 젊고 유망한 왕자였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조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혼사 논의는 이방석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사안이었다. 주원장은 이방석을 명나라의 황녀와 매서 두 나라의 혈통을 하나로 엮고자 했다. 그는 사신들에게 말했다. 이방석은 조선의 희망이다. 그와 우리의 황녀가 함께하면 두 나라는 영원히 평화로울 것이다. 사신들은 한양에 도착해 이성계와 조정 신하들에게 이 제안을 전했다. 조선의 관리들은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일부는 명나라와의 동맹을 강화할 기회라 보았고 다른 이들은 조선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계는 주원장의 제안을 깊이 고민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온 장군이었지만 외교의 무대는 또 다른 전장이었다. 그는 주원장의 의도를 읽었다. 명나라는 강대국이었고 그들의 제안은 우정만큼이나 책봉의 굴레를 암시했다. 그는 궁궐에서 이방석과 마주 앉아 말했다. 명나라와의 혼사는 우리를 강하게 할 수도 약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이 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방석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젊은 왕자의 불안과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마황우는 이 외교의 과정에서 주원장의 곁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조선은 강한 이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되 그들의 자존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주원장은 그녀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사신들에게 후한 선물을 준비하라 명했고 이성계에게 존중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혼사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조선 조정 내의 반대와 복잡한 정치적 상황은 이성계로 하여금 결정을 미루게 했다. 1397년 혼사는 결국 무산되었다. 주원장은 실망했지만 그의 외교적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성계에게 말했다. 비록 혼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우리의 우정은 변함없다. 남경으로 돌아온 사신들은 조선의 번영과 이성계의 위험을 전했다. 주원장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선을 동맹으로 삼고자 했지만 그들의 자주성을 존중했다. 그는 궁궐의 창가에 서서 동쪽 바다를 바라보았다. 조선은 우리의 벗이다. 그들과 함께 동아시아를 지킬 것이다. 그의 외교는 명나라의 위상을 드높였고 조선과의 관계는 여전히 굳건했다. 혼사는 무산되었지만 명나라와 조선의 우정은 이어졌다. 그의 통치는 바다를 넘어 이웃나라와의 평화로 빛났다. 명나라의 수도 남경은 홍무제 주원장의 철저한 통치 아래 굳건히 번영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명나라를 세운 황제였지만 그 나라를 이어갈 후계자의 문제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이제 쉰을 넘긴 나이였다. 전쟁과 통치로 단련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궁궐의 정원에서 홀로 서서 중얼거렸다. 짐이 세운 이 나라는 영원해야 한다. 하지만 누가 이 짐을 이어갈 것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이 시기 그의 곁에는 더 이상 마황우가 없었다. 그녀의 부재는 그의 통치와 마음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황우는 1382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주원장의 동반자이자 그의 통치를 부드럽게 다듬는 지혜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백성의 고난을 잊지 말라 당부했고 그의 엄격한 정책에 자비를 더했다. 그녀의 죽음은 주원장에게 큰 상실이었다. 그는 그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다. 마황우가 살아있을 때 그녀는 주원장의 개혁을 균형 잡히게 했다. 그녀는 말했다. 황제의 힘은 백성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녀가 떠난 후 주원장의 개혁은 점차 날카로움을 잃었다. 그는 여전히 법과 질서를 중시했지만 그녀의 온화한 조언 없이 그의 정책은 더 강경해졌다. 조정은 그의 의심과 엄격함으로 긴장감에 휩싸였다. 후계자 문제는 주원장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는 장남 추표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추표는 온화하고 지혜로운 인물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강인함과 어머니의 자비를 모두 물려받았다. 주원장은 추표를 보며 안도했다. 그는 말했다. 표야, 너는 이 나라를 짐처럼 강하게,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다스릴 것이다. 추표는 아버지의 기대를 이해했고 조정에서 신하들과 논의하며 통치의 준비를 했다. 그는 백성의 삶을 살피고 아버지의 엄격한 법을 부드럽게 적용하려 했다. 주원장은 추표를 통해 명나라의 미래를 보았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꿈을 이어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1392년 주표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은 주원장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궁궐에서 홀로 울었다. 짐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먼저 떠났는가? 그의 슬픔은 깊었고 조정은 침묵에 잠겼다.
추표의 죽음은 후계자 문제를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주 원장은 망연자실했지만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추표의 아들, 자신의 손자 주윤문을 새로운 후계자로 지명했다. 주윤문은 젊고 학문에 정통한 유생이었다. 그는 추표의 온화한 성품을 닮았지만 아직 통치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부족해 보였다. 주윤문은 주원장의 곁에서 조심스럽게 성장했다. 그는 유교 경전을 깊이 공부했고 신하들과의 논의에서 예리한 지성을 보였다. 그러나 주원장은 그의 부드러운 성격을 걱정했다. 그는 말했다. 윤문아, 나라는 강한 손으로 다스려야 한다. 너는 짐의 뜻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주윤문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났다. 주원장은 주윤문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는 명나라가 강한 황제의 손에서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마황우의 부재는 이 시기 주원장의 결정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추표의 죽음과 주윤문의 지명에 대해 부드러운 조언을 주었을 것이다. 주원장은 그녀를 떠올리며 한숨 지었다. 그대가 있었다면 이 짐이 덜 흔들렸을 것이다. 그는 그녀의 지혜를 그리워했다. 조정의 신하들은 주윤문의 지명을 받아들였지만 일부는 그의 젊음과 부드러움을 우려했다. 주원장은 그들을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윤문은 짐의 피다. 그를 믿어라.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주원장은 남경의 궁궐에서 주윤문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렸다. 그는 명나라가 영원히 이어지길 바랐다. 추표의 죽음은 그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지만 주윤문은 그의 희망이었다. 그는 궁궐의 정원에서 손자를 보며 말했다. 너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짐이 세운 이 꿈을 잊지 마라. 주윤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이 얹혀 있었다. 주원장의 통치는 여전히 강력했지만 후계자의 문제는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명나라의 미래는 이제 젊은 주윤문이 손에 달려 있었다. 1398년 명나라의 수도 남경은 여전히 홍무제 주원장의 철저한 통치 아래 빛났다. 그러나 그의 몸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 이제 이른에 이른 그는 젊은 시절의 불같은 기백은 잃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궁궐의 창가에 서서 남경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그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시작해 세운 제국의 흔적이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짐은 이 나라를 백성의 손에 돌려주었다. 하지만 이 꿈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주원장의 말년은 고독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는 명나라를 세웠고 백성의 삶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후계자의 문제는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손자 주윤문을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그의 부드러운 성품은 주원장을 불안하게 했다. 그는 주윤문을 사랑했지만 그의 젊음과 온화함이 제국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그는 주윤문에게 말했다. 윤문아, 이 나라는 강한 손으로 다스려야 한다. 짐의 뜻을 잊지 마라. 주윤문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다. 주원장의 넷째 아들 주체는 그의 또 다른 걱정거리였다. 주체는 북방의 연왕으로 강인한 군사적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강철 같은 의지를 물려받았지만 그의 야망은 주원장의 의심을 샀다. 주원장은 주체를 멀리 북방으로 보냈지만
그의 마음은 늘 경계했다. 그는 주체에게 말했다. 너는 짐의 아들이다. 그러나 황제의 뜻을 넘보지 마라. 주체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에는 억눌린 불꽃이 타올랐다. 주원장은 그의 아들과 손자 사이의 긴장을 느꼈다. 그는 명나라의 미래가 흔들릴까 두려웠다. 1398년 주원장은 남경의 궁궐에서 병상에 누웠다. 그의 몸은 쇠약해졌고 숨은 점점 약해졌다. 그는 궁궐의 조용한 방에서 주윤문을 불렀다. 윤문아, 이 나라는 너의 것이다. 백성을 잊지 마라. 그의 말은 힘겨웠지만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주윤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주원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향년 70, 그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황제가 되어 명나라를 세운 삶을 마감했다. 남경은 침묵에 잠겼고 백성들은 그들의 황제를 애도했다. 주윤문은 검문제로 즉위했다. 그는 조부의 가르침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 했다. 그는 유교의 덕치를 강조하며 조정을 부드럽게 이끌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다. 1402년 주체가 정난의 변을 일으켰다. 그는 연왕의 군대를 이끌고 남경으로 진격했다. 검문제는 그의 숙부와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배했다. 주체는 황위를 찬탈하고 영락제로 즉위했다. 주원장의 꿈은 이어졌지만 그의 손자가 아닌 아들의 손에서였다. 주원장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이었다. 그는 궁궐에서 백성의 삶을 바꾸려 했었고 명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의심과 강경함은 조정을 긴장으로 채웠다. 주윤문은 그의 뜻을 잇고자 했지만 주체의 야망은 그를 넘어섰다. 주원장은 남경의 하늘 아래 잠들었지만 그의 이름은 명나라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졌다. 그는 농민의 아들로 시작해 황제가 되었고 그의 꿈은 비록 흔들렸지만 명나라의 뿌리를 깊게 내렸다. 그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원나라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한족 중심의 명나라를 세웠다. 그의 삶은 전설이었고 그의 통치는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남경의 거리에서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속삭였다. 홍무제, 우리를 굶주림에서 구한 황제.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은 그의 이름을 두려움과 함께 떠올렸다. 그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피로 얼룩진 길을 걸었다. 그의 유산은 빛과 그림자가 뒤섞인 이야기였다. 주원장은 유교의 도덕과 법치를 명나라의 뿌리로 삼았다. 그는 원나라의 혼란을 끝내고 한족의 자존심을 되살렸다. 그는 말했다. 나라의 기강은 법과 예에서 나온다. 그의 대명률과 대명령은 백성들에게 공정한 질서를, 관리들에게는 엄격한 규율을 부여했다. 그는 농업을 일으키고 세금을 줄이며 군대를 정비했다. 그의 개혁은 명나라 초기의 번영을 낳았다. 논밭은 곡식으로 가득 찼고 시장은 상인들의 활기로 푹 적였다. 그는 백성의 배고픔을 달래고 나라를 안정시켰다. 그의 통치는 농민의 마음을 아는 황제의 손길로 빛났다. 그러나 그의 권력 집중은 조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재상제를 폐지하고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에 쥐었다. 호유용 사건을 계기로 그는 수많은 신하와 공신을 숙청했다. 기록에는 이 사건 연루자로 3만여 명을 처형했다고 한다. 이외 그의 재위 기간 중 그의 의심으로 어림잡아 30여만 명이 처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의 의심은 끝이 없었다. 그는 말했다. 배신은 나라를 무너뜨린다. 짐은 이를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의 칼날은 충직한 이들마저 베었다. 서달,
그의 오랜 동지였던 장군은 끝까지 충성을 바쳤지만 주원장의 경계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문충, 그의 조카이자 용맹한 무관도 그의 의심을 피해가지 못했다. 조정은 두려움으로 얼어붙었고 신하들은 황제의 눈치를 살폈다. 주원장의 곁에는 이선장과 요광효가 있었다. 이선장은 행정의 기틀을 다지며 명나라의 내정을 튼튼히 했다. 요광효는 유교의 지혜로 황제의 통치를 보완했다. 그들은 주원장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지만 그의 엄격함 아래서 숨을 쉬기 어려웠다. 정화, 환관으로서 후일 영락제 밑에서 큰 업적을 남긴 그는 주원장 시기에는 조용히 황제를 섬겼다. 그러나 주원장의 환관 억제 정책은 정화의 잠재력을 묶었다. 추체, 그의 넷째 아들은 연왕으로서 북방을 다스렸지만 그의 야망은 훗날 정난의 변으로 폭발했다. 이들은 주원장의 유산을 잇는 동시에 그의 통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마황우의 죽음은 그의 통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주원장의 강경함을 부드럽게 다듬었고 백성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녀가 떠난 후 그의 개혁은 점차 방향을 잃었다. 환관들의 영향은 그의 통제 아래 억눌렸지만 후일 영락제 시기에 다시 부상했다. 그의 아들 주체는 주윤문을 밀어내고 황제가 되었고 명나라는 새로운 길을 걸었다. 주원장의 법치는 강력했지만 그의 의심과 숙청은 조정을 분열시켰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찬양했지만 신하들은 그의 그림자 아래 떨었다. 주원장의 유산은 명나라의 초석이었다. 그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황제가 되었고 한족의 자존심을 되살렸다. 그의 개혁은 백성의 삶을 안정시켰고 명나라를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권력 집중과 숙청은 신하들의 반발을 낳았다. 그는 말했다. 짐은 백성을 위해 이 나라를 세웠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의 칼은 너무 날카로웠다. 남경의 궁궐에서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었다. 서달, 이문충, 이선장, 요광효, 정화, 주체 그들은 그의 꿈을 함께 꾸었지만 그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홍무제의 유산은 빛났지만 그 빛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고 그는 후세의 평가를 받는다.